교원 빨간펜 눈으로 보는 세계 고전 로빈슨 크루소 편입니다. 원작 데니얼 디포, 새로 엮음 김향이, 그림 이남구. 1장 모험을 꿈꾸는 청년. 나는 1632년 영국의 요크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독일의 브레멘 출신으로 그곳에서 상당한 재산을 모았는데 요크로 이주한 뒤에 결혼을 하셨다. 두 아들을 전쟁에서 잃은 아버지는 셋째인 나만은 변호사가 되어 안정된 삶을 찾길 바랐지만 나는 어릴 적부터 바다로 나가 세상을 둘러보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어느 날 아침 부모님은 나를 불러 타이르셨다. 이곳에서 성실하게 일하면 큰 재산을 모으고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을 텐데 대체 왜 바다로 나가려고 하는 게냐. 우리 같은 중산계급은 그냥 주어진 환경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란다. 그래, 로빈슨, 내 스스로 인생을 망칠 생각이 아니라면 아버지 말씀을 듣도록 해라.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려는데 말리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니? 하지만 부모님의 만류에도 바다로 나가고 싶은 나의 마음은 쉽게 사그러지지 않았고 그렇게 1년의 시간이 흘렀다. 어느 날 친구가 아버지의 배를 타고 함께 런던에 가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해왔다. 나는 뜻밖의 기회를 놓칠 수 없었고 부모님의 허락 없이 집을 나왔다. 1651년 9월 1일 나는 드디어 런던으로 가는 배에 올랐다. 그토록 바라던 모험이 시작된 것이다. 항해를 시작하자마자 험한 파도가 일었다. 태어나서 처음 배를 탄 나는 심한 뱃멀미에 시달렸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그제야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실감이 났다. 괴로움에 몸부림치던 나는 굳은 결심을 했다. 하나님이 목숨을 구해주신다면 다시는 배에 오르지 않을 거야. 신기하게도 다음 날부터 거짓말처럼 파도가 잔잔해지고 아름다운 바다의 풍경이 펼쳐졌다. 그렇게 배 위에서 며칠이 지나자 어리석게도 나는 후회하고 반성한 일, 미래를 위해 결심했던 일을 까맣게 잊고 말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시험이 나를 찾아왔다. 북해에 있는 야머스 정박지에 이르러 닻을 내리고 바람이 잦아들기를 기다릴 때 이전의 바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폭풍이 불기 시작했던 것이다. 배 안의 사람들은 물론 몇 번이나 바다에서 죽음의 위기를 넘겼을 선장조차도 공포에 떨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배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선원들은 물을 퍼올리는 기계인 양수기에 달라붙어 정신없이 물을 퍼냈다. 그들은 배가 침몰할 거라며 울부짖었다. 그때 미끄러지듯 빠르게 항해하는 선박을 발견한 선장이 대포를 쏘아 구조 요청을 했다. 다행히 선박에서 보트를 보내주어 간신히 옮겨 탈 수 있었고 우리가 배에서 빠져나오고 15분도 되지 않아 배는 가라앉았다. 사실 나는 배가 가라앉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 그때 나는 당시의 상황과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한 걱정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어렵사리 다시 야모스 정박지에 닿은 우리 일행은 시장과 선주들이 마련해준 숙소에서 편히 쉬었다. 야머스의 시장은 고향으로 돌아갈 때 쓸 여비까지 챙겨주었다. 그때 고향으로 돌아갈 정도의 분별력이 있었다면 나는 무척 행복한 삶을 살았을 것이다. 하지만 난 어리석게도 또다시 눈에 보이는 위험으로 뛰어들어가고야 말았다. 다른 모험을 찾아 런던으로 발걸음을 옮긴 것이다. 런던에서 생활하기 시작한 나는 우연히 기니를 오가며 무역을 하여 큰 성공을 거둔 한 나이든 선장을 만나게 되었다. 그는 세상 구경을 하고 싶다는 나의 이야기를 관심 있게 듣고는 흔쾌히 나를 배에 태워주었다. 또한 아프리카에 팔 물건을 구할 수만 있다면 자신처럼 장사를 해 큰 돈을 벌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했다. 나는 친척들에게 편지를 보내 돈을 빌렸고 선장이 시키는 대로 이런저런 물건들을 사들였다. 나는 항해하는 동안 선장에게 수학과 항해학 그리고 선원이 알아야 할 기본적인 기술을 배웠다. 게다가 배를 타기 전에 사들였던 40파운드어치의 물건은 여행을 마쳤을 때 300파운드의 돈으로 불어나 있었다. 나는 점점 항해에 대한 자신감이 커졌다. 그런데 나를 도와준 선장은 안타깝게도 영국에 돌아오고 나서 곧 세상을 떠났다. 나는 그 배의 항해사였던 사람을 선장으로 삼아 또다시 기니로 가는 항해에 나서기로 했다. 내 재산 중에 200파운드는 죽은 선장의 부인에게 맡기고 나머지 100파운드로 물건을 사서 배에 실었다. 카나리아 제도와 아프리카 해안을 항해할 때였다. 멀리서 오스만 제국의 해적선이 우리를 쫓아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해적선이다! 싸울 준비를 해라! 선장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모든 선원은 전투태세로 들어갔다.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지만 결국 해적을 당해내지 못했고 우리 배의 선원 3명이 죽고 8명이 다쳤다. 나는 해적선 두목의 노예가 되어 살리 항구로 끌려갔다. 살리에서의 노예 생활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 주인이 나를 개인 노예로 삼아 편한 일을 하며 지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편하다고 해도 노예로서의 삶은 나에게 감옥과도 같았다. 나는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벌을 받은 것이라는 생각만 들었고 하나님에게 구원받을 가능성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날마다 달아날 궁리만 했다. 하지만 주인은 나를 집 안에서만 생활하게 했고 이런저런 방법을 생각했지만 딱히 적당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렇게 2년의 시간이 지났다. 어느 날 주인은 나에게 손님들을 데리고 고기잡이를 다녀오라고 명령했다. 내 낚시 솜씨가 뛰어났기 때문에 주인은 종종 나에게 고기잡이를 시켰다. 나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준비를 마쳤다. 그런데 다음날 주인은 계획이 미루어졌다며 노예 소년과 함께 바다에 나가 물고기를 잡아오라고 했다. 나는 드디어 탈출할 기회가 왔다는 것을 직감했다. 항해를 위해 필요한 물건들을 배에 싣고 주인의 친척과 노예 소년 줄리를 태우고 항구를 빠져나갔다. 한참 동안 낚시를 했지만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다. 이래 가지고는 주인님께 물고기 요리를 해드릴 수 없겠네요. 좀 더 멀리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내 말을 들은 주인의 친척이 뱃머리로 나가 돛을 펼쳤다. 나는 배를 몰고 먼 바다로 나가다 줄리에게 키를 넘겨주었다. 그러고는 한눈을 파는 주인의 친척을 바다로 떠밀었다. 나는 그에게 사냥총을 겨누고 소리쳤다. 당신을 해칠 생각은 없으니 육지로 똑바로 헤엄쳐 가시오. 하지만 배 근처로 돌아온다면 쏘아버릴 것이오. 이제부터 나는 자유인이오. 주인의 친척을 쫓아버린 다음 줄리에게 말했다. 줄리, 나를 배신하지 않겠다면 너를 끝까지 돌봐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도 바다에 빠뜨리겠다. 걱정 마세요. 저는 아저씨를 따라 이 세상 끝까지 가겠어요. 배는 다음날 오후 3시쯤 무태 닿았는데 살리에서 남쪽으로 150마일쯤 떨어진 곳 같았다. 하지만 나는 잡힐 것이 두려워 닻을 내리지 않고 계속 남쪽으로 내려갔다. 우리는 살리에서 꽤 멀리 내려왔지만 육지에 상륙하지 못한 채 남쪽으로 계속 항해를 했다. 짐승들과 식인종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 먹을 것이 부족했지만 물이 떨어질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태 올라가지 않았다. 해안선을 따라 열흘 정도 더 내려가다 바닷가에서 누군가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은 피부가 아주 새까맣고 거의 아무것도 입지 않은 흑인들이었다. 호기심이 생긴 내가 배를 해안가 가까이로 몰고 가자 그들은 우리 배를 향해 달려왔다. 나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구한다는 신용을 했다. 그러자 그들 가운데 2명이 마을로 달려가더니 말린 고기 2덩이와 곡식을 가지고 나타났다. 하지만 나는 해안으로 다가가기가 쉽지 않았고 그들도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 같았다. 결국 그들이 먹을 것을 바닷가에 내려놓은 다음 멀리 떨어져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배에 싣는 방법을 선택했다. 우리는 식량을 받은 후 고맙다는 표현을 하고 싶었지만 그들에게 줄 만한 것이 없었다. 그런데 바로 보답할 기회가 생겼다. 커다란 짐승 2마리가 나타나 그들을 쫓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서둘러 총알을 장전한 다음 그중 한 마리가 가까운 거리에 들어오자 바로 총을 쏴 쓰러뜨렸다. 천둥 소리처럼 큰 총소리에 숨이 넘어갈 듯이 놀란 흑인들은 죽은 듯이 납작 엎드려 있었다. 나는 흑인들에게 밧줄을 던지며 죽은 짐승을 묶으라는 신용을 했다. 흑인들이 끌어올린 짐승은 매우 진기한 얼룩무늬 표범이었다. 흑인들은 손을 높이 들어 환호했다. 그들에게 표범을 가져가도 좋다는 손짓을 하자 그들은 곧바로 나무 조각으로 가죽을 벗겨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고기를 나누어 주려고 했지만 나는 웃으면서 가죽을 달라는 신용을 했다. 그들은 흔쾌히 가죽을 건네주며 더 많은 식량과 물을 가져다 주었다. 흑인들과 헤어진 뒤 우리는 보름 정도 배를 타고 항해를 계속했다. 바다가 무척 잔잔해 배도 그만큼 느리게 갔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줄리가 기니 해안으로 가는 포르투갈 배를 발견했다. 나는 조난 신호를 보내기 위해 총을 쏘고 깃발을 마구 흔들어댔다. 마침내 배에서 우리를 발견했고 줄리와 나는 그 배에 올라탈 수 있었다. 나는 포르투갈 배의 선장에게 목숨을 구해준 대가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겠다고 했다. 내가 당신을 구해준 것은 나도 언젠가 당신과 같은 상황이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영국 양반, 당신의 물건은 브라질에 도착하거든 팔아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데 쓰도록 하시오.
우리는 21일 만에 브라질에 도착했다. 선장은 내 물건을 후한값을 쳐서 사주었다. 또한 선장은 몸값을 주고 줄리를 사되 기독교를 믿는다면 10년 안에 자유를 주겠다는 제안을 했다. 줄리 또한 선장을 따라가겠다고 해서 흔쾌히 줄리를 선장에게 맡기고는 내 물건을 판 은화 220잎을 들고 브라질 해안에 내렸다. 선장은 나에게 그곳에서 사탕수수 농장을 하는 사람을 소개해 주었다. 나는 그 집에 머물면서 사탕수수를 길러 설탕 만드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는데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에 솔깃하여 결국 그곳에 정착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사탕수수 농장을 꾸리기 위해서는 돈이 더 필요했다. 그래서 우선 런던에 맡겨놓은 돈을 가져올 방법을 찾기로 하고 선장에게 도움을 청했다. 재산을 맡긴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 필요한 물건을 사서 리스본으로 보내라 하시오. 내가 돌아오는 길에 리스본에 들러 그 물건을 가져다 주겠소. 다만 사람의 일이란 어찌 될지 모르니 재산의 절반만 옮겨보도록 합시다. 이번 일이 잘 되면 나머지 재산도 같은 방법으로 옮기면 될 게 아니오. 나는 선장의 말대로 런던으로 편지를 보냈고 내 편지를 받은 예전 기니 무역선 선장의 미망이는 내 재산을 돌려준 것은 물론이고 돈을 더 보태주었다. 나는 포르투갈 배의 선장이 리스본에서 가져온 물건들을 팔아 재산을 4배가량 불릴 수 있었다. 또한 하인 3명을 고용하여 시작한 사탕수수 농장 사업도 성공적이었다. 4년 가까이 사업을 하면서 근처 농장의 농장주와 상인들과도 친하게 지내게 되었다. 어느 날 내가 기니 해안에서 흑인들과 무역을 하여 큰 이익을 본 이야기를 들은 몇몇 사람들이 나를 찾아왔다. 자신들 역시 기니에 가서 무역을 하고 싶다며 배의 화물 관리자가 되어 무역을 도와달라는 제안을 하러 온 것이다. 당시 내가 운영하는 사탕수수 농장은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고 몇 년만 있으면 남부럽지 않게 재산을 모을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또다시 파멸의 길로 빠지고 말았다. 결국 그들의 제안을 뿌리치지 못했던 것이다. 나는 서둘러서 항해를 준비했고 1659년 9월 1일 브라질을 떠나게 되었다. 그날은 바로 내가 부모님의 말씀을 어기고 처음 고향을 떠난 지 정확히 8년째 되는 날이었다. (2장) 무인도에서의 생활. 적도를 지나 12일째 항해하던 날 내가 탄 배는 거친 폭풍우를 만났다. 폭풍우는 방향을 바꿔가며 거세게 몰아쳤고 우리는 폭풍우에 밀려 이리저리 떠다닐 수밖에 없었다. 바다는 요동을 쳤고 부서진 배 안으로 자꾸 물이 들어왔다. 폭풍우에 휩쓸려 며칠을 헤매다 육지를 발견하고 간신히 배의 방향을 잡았다. 하지만 배는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모래부리에 부딪혀 멈추고 말았다.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공포를 알 수 없을 것이다. 배는 모래부리에 박혀 꼼짝도 하지 않았고 거센 파도가 계속해서 덮쳐 배는 곧 산산조각이 날 지경이었다. 또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섬인지 대륙인지, 사람이 사는 곳인지 아니면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이 사는 곳인지 어떤 것도 알 수 없었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배 안에 갇혀 매 순간 죽음을 기다리며 마음을 정리하는 것뿐이었다. 그 난리 속에서 용감한 항해사가 배에 묶어놓은 보트를 타고 바다로 나가자고 제안했고 다른 대안이 없던 나머지 선원들은 그의 말대로 보트에 옮겨 타고 목숨을 운명에 맡기기로 했다. 험한 바다에 보트를 띄우고 힘을 다해 노를 젓기 시작했다. 하지만 우리의 희망과는 달리 산더미 같은 바다가 순식간에 보트를 뒤집어 버렸다. 정신을 차려보니 나는 어느 섬의 해안 깊숙이 떠밀려 온 상태였다. 나는 살아남았다는 사실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하지만 그것은 잠시뿐이었다.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고 물과 음식 등 먹을 수 있는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더욱 걱정이 되었던 것은 나를 위협할 식인종이나 맹수들에 대항해 싸울 수 있는 어떠한 무기도 없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언제까지 걱정만 하며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나는 200m가량을 걸어 간신히 마실 수 있는 물을 찾아냈고 물로 허기진 배를 채운 다음 나무에 기어 올라가 잠을 잤다. 잠에서 깬 나는 밤사이 타고 왔던 배가 바위 근처까지 밀려온 것을 알았다. 암초에 걸린 배는 높이 솟아 있었다. 밧줄을 타고 배에 올라가 보니 배에 남아있는 편이 나을 뻔했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다. 그때 배 안에 있던 고양이와 개가 꼬리를 흔들며 나타났다. 나는 배에서 목재들을 꺼내 뗏목을 만들고 그 위에 물건들을 실었다. 짐을 육지로 옮긴 다음에는 물건들을 옮길 장소를 찾아야 했다.
산봉우리에 올라 주위를 둘러보니 몇 개의 암초와 멀리 떨어진 곳에 작은 섬 2개가 있을 뿐이었다. 나는 상선들이 지나다니는 항로에서 엄청나게 떨어진 외딴 섬에 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종일 물건들을 나르다가 날이 어두워지자 잠자리가 걱정이었다. 나는 널판지와 갯적을 이용해 임시 거처를 만들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배 안에 있는 물건을 거처로 옮기는 작업을 했다. 배가 난파된 지 13일째 되는 날까지 배에서 옮길 수 있는 건 모조리 가져왔다. 날씨만 도와준다면 배를 조각조각 내서라도 육지로 옮겨놓고 싶었다. 하지만 밤새 바람이 거칠게 불었고 다음 날 가보니 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다. 임시 거처에 집을 짓기엔 부족한 점이 많았다. 나는 배에서 건진 사냥총과 권총을 들고 주변을 살피러 떠났고 어느 산기슭에서 조그만 평지를 찾아냈다. 그곳은 식인종이나 맹수로부터 안전할 수 있었고 뜨거운 햇볕을 피할 수 있었으며 바다가 잘 보이는 최적의 장소였다. 나는 그곳에 나만의 요새를 만들기 시작했다. 구덩이를 파니 꽤 그럴듯한 요새가 만들어졌다. 나는 나의 전 재산인 식량과 총알, 잡동사니들을 새로 지은 요새로 옮겼다.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 문득 날짜가 가는 것도 모르겠다 싶어서 그래서 나무 기둥을 십자가 모양으로 세우고 기록을 시작했다. 1659년 9월 30일 섬에 상륙하다. 본격적으로 섬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다. 나는 섬을 샅샅이 조사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 총과 총알로 무장하고 배에서 데려온 개와 함께 여행길에 나섰다. 강어기를 따라 올라가니 넓은 초원이 펼쳐져 있었다. 산기슭으로 이어지는 곳에는 담배, 사탕수수, 알로에들이 보이고 그 밖에 여러 식물들이 자라고 있었다. 처음 보는 식물들이지만 특별한 효능이 있을 것 같았다. 다음 날은 숲이 우거진 곳까지 들어가 보았다. 포도 덩굴에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달려 있어서 마치 과수원에 온 것 같았다. 포도를 말려두면 겨울에 훌륭한 양식이 되겠는걸? 이튿날은 높은 산마루가 보이는 골짜기로 향했다. 수풀이 우거진 골짜기는 아름다운 정원 같았다. 게다가 식량이 될 만한 것이 사방에 널려 있었다. 이런 훌륭한 정원의 주인이 된 것 같아 기분이 좋았다. 나는 포도와 라임 열매를 옮길 수 있을 만큼 따서 돌아왔다.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다음 거처를 옮겨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골짜기에 가득한 식량을 편하게 가져다 먹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해변에서 지내야 나처럼 표류해온 사람을 도울 수 있고 무엇보다 이 섬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이사를 하지 않는 대신 오랜 시간을 들여 골짜기에 오두막을 지었다. 그 즈음에 식구가 늘어났다. 배에서 데려온 고양이가 어느새 사라져 돌아오지 않아 죽은 줄 알았는데 새끼를 3마리나 데리고 돌아온 것이다. 또한 섬을 돌아보는 도중에 잡은 새끼 염소와 앵무새도 키우기 시작했다. 세월이 흘러 섬에 온 지 2년이 되었다. 여전히 구조될 가능성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낙담하지 않았다. 쉴 때면 집에서 조용히 성경을 읽으며 스스로 마음을 다잡았다. 나는 혼자였지만 충분한 식량과 안락한 거처가 있다는 것에 늘 감사했다. 내가 처음으로 벼와 보리를 경작하기 시작한 것은 섬에 온 지 1년쯤 되었을 때였다. 섬에는 원래 벼와 보리와 같은 곡식은 자라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푸른 보리 이삭들이 자라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알고 보니 그것은 당모이를 담았던 주머니에서 떨어진 나달들이 기적처럼 싹을 틔운 것이었다. 나는 이때 수확한 얼마 되지 않은 씨앗으로 농사를 지어보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곡식을 수확하기까지는 무척이나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씨를 뿌리는 시기나 뿌리고 나서 해야 할 일들을 전혀 몰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몇 번의 시행착오를 거치고 나서 이 섬의 기후에 맞는 정확한 파종기를 알 수 있게 되었다. 다음 해부터 본격적으로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하지만 역시 쉬운 일은 하나도 없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땅을 갈아엎거나 땅을 고를 농기구가 필요했지만 이 섬에 그런 도구들이 있을 리가 없었다. 결국 농사지을 땅을 만드는 데 필요한 도구뿐만 아니라 곡식을 베고 껍질을 벗기고 나달을 고르고 저장하기까지 필요한 모든 도구를 혼자서 만들어 써야만 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처음 싹이 났을 때에는 들짐승들이 싹을 뜯어 먹어 골치였는데 벼와 보리에 이 싹이 패자 이번에는 이를 노리는 날짐승들이 몰려왔다. 들짐승들은 울타리를 쳐서 막을 수 있었지만 이삭을 쪼아먹는 날짐승들은 막을 도리가 없었다. 보다 못해 나는 날짐승 3마리를 총으로 사냥한 다음 다른 날짐승들이 볼 수 있도록 목을 매달아 두었다. 이 방법은 큰 효과가 있어서 더 이상 날짐승들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다. 내가 그토록 힘들게 곡식을 키운 이유는 바로 빵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곡식을 경작하는 것은 해결되었으니 이제는 수확한 곡식들을 빻아
가루로 만들어 빵을 구울 방법을 연구해야 했다. 우선은 곡식을 저장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야 했다. 이곳에서 그릇을 만들려면 흙을 이겨 토기를 빚어야 했는데 토기를 빚는 일 역시 쉽지 않았다. 근처에서 찰흙을 찾아 반죽해서 그릇 모양으로 빚어 놓으면 제 무게를 못 이겨 내려앉거나 햇빛에 말리다가 금이 가기도 하고 옮기는 도중 부서지기 일쑤였다. 2달 동안 궁리를 한 끝에 차마 그릇이라고 부르기도 힘든 항아리 2개를 만들었다. 그래도 이것으로 곡식을 저장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진짜 필요한 그릇은 물을 담을 수 우선은 곡식을 저장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야 했다. 이곳에서 그릇을 만들려면 흙을 이겨 토기를 빚어야 했는데 토기를 빚는 일 역시 쉽지 않았다. 근처에서 찰흙을 찾아 반죽해서 그릇 모양으로 빚어 놓으면 제 무게를 못 이겨 내려앉거나 햇볕에 말리다가 금이 가기도 하고 옮기는 도중 부서지기 일쑤였다. 2달 동안 궁리를 한 끝에 차마 그릇이라고 부르기도 힘든 항아리 2개를 만들었다. 그래도 이것으로 곡식을 저장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진짜 필요한 그릇은 물을 담을 수 있고 불에도 견딜 수 있는 그릇이었다. 하루는 고기를 요리하기 위해 불을 지폈다. 불에 고기를 굽는데 불 속에 내가 만든 그릇의 조각 하나가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조각은 돌처럼 딱딱하며 붉은 빛을 띠고 있었다. 그래, 토기에 열을 가하면 단단한 그릇을 만들 수 있겠구나. 그때부터 나는 몇 개의 그릇을 쌓아놓고 장작으로 불을 지폈다. 계속 새 장작을 얹어 불 속에 있는 그릇이 벌겋게 달아오를 때까지 달구었다. 그러고 나서 대여섯 시간 뜸을 들였다. 아침이 되자 제법 쓸만한 그릇들을 얻게 되었다. 그릇을 성공적으로 만든 후에도 빵을 굽기 위해서는 여러 도구들이 더 필요했다. 기본적으로 곡식을 빻을 돌돌구, 왕겨와 껍질을 걸러낼 채 등을 만들어야 했다.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갔고 결국 나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오븐에서 구운 것만큼이나 맛있는 나만의 보리빵을 구워내는 데 성공했다. 나는 비 오는 날에는 숲속에서 데려온 앵무새에게 말을 가르치기도 했다. 우선은 폴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다음 이름부터 말할 수 있게 가르쳤고 결국 앵무새는 꽤 정확한 소리로 자신의 이름을 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이 섬에서 들을 수 있는 말이라곤 내 입에서 나온 것뿐이었는데 새에게서 그런 소리를 듣게 되니 그 기쁨을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다. 3장 탈출을 꿈꾸다. 어느 날 문득 맞은편 해안 너머로 보이는 육지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섬에서의 생활은 나름대로 만족스러웠지만 육지에 사람이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에게는 섬에서 탈출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아직 남아 있었다. 나는 나무 속을 파내어 카누를 만들기 시작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첫 번째 카누를 완성했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하지만 숲속에서 만든 카누를 바다까지 옮겨야 한다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다. 결국 첫 번째 카누는 그 자리에 그대로 둘 수밖에 없었다. 첫 번째 실패를 거울 삼아 두 번째 카누를 만들 수 있었다. 비록 첫 번째 카누처럼 커다랗게 만들지는 못했지만 이번에는 미리 배를 옮길 수 있는 물길을 파놓았다. 바다에 나갈 수 있을 만큼 커다란 카누는 아니었지만 섬을 한 바퀴 돌아보기에는 충분했다. 첫 항해는 생각보다 순조로웠다. 하지만 해안으로부터 멀어지는 순간 조류에 휘말리고 말았다. 조류가 워낙 거셌기 때문에 카누는 걷잡을 수 없이 먼 바다로 떠내려가고 있었다. 오, 행복했던 무인도여, 다시는 돌아가지 못하겠구나. 하지만 다행히 바람이 바뀌어 북서쪽으로 흐르는 조류를 탈 수 있었고 아무 일 없이 해안에 닿을 수 있었다. 섬에 내린 나는 무릎을 꿇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나는 해안에 카누를 숨겨둔 다음 지친 몸을 이끌고 골짜기에 만들어 놓은 오두막을 향해 걸음을 재촉했다. 울타리 안의 모든 것들이 그대로였다. 오두막에 몸을 누이자마자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때 어디선가 나를 부르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불쌍한 로빈스 크루소, 어디 있니? 어디 갔었니? 나는 불안한 마음에 휩싸여 조심스럽게 눈을 떴다. 그러자 앵무새 폴이 울타리에 앉아 있는 것이 보였다. 불쌍한 로빈스 크루소, 어디 있니? 어디 갔었니? 집에서부터 날아온 폴은 나를 만나 기쁘다는 듯 내가 가르친 말을 계속 떠들어댔다. 나를 부르는 소리가 앵무새 소리였고 다른 사람이 있을 리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한참 동안이나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다. 따스한 보금자리로 다시 돌아온 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차분하게 시간을 보냈다. 만들어 놓은 카누가 아깝기는 했지만 다시는 섬을 떠나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그때처럼 또다시 위험에 빠질 수는 없었다. 그 시기에 나는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여러 물건들을 만드는 일에 집중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도구들은 여전히 형편없었지만 그 도구들로 처음 내가 만들었던 것들보다는 점점 더 훌륭한 물건들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특히 흙을 이용해 그릇을 만드는 기술은 기대 이상으로 완벽하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나중에는 내가 즐겨 피우는 담배 파이프를 직접 만들기도 했다. 섬에서 생활한 지 11년이 지났다. 이 즈음 처음 배에서 옮겨온 총알이 상당히 줄어들었다. 총을 쏠 수 없으면 야생 염소를 잡을 수 없었기 때문에 나는 고심 끝에 총 대신 덫을 놓아 염소를 잡기로 했다. 그렇게 염소를 잡은 다음 길들여 새끼를 치는 방법을 생각한 것이다. 나는 염소들이 풀을 뜯으러 오는 여러 군데에 커다란 함정을 팠다. 며칠이 지나자 몇 마리의 암수 염소들을 잡을 수 있었다. 울타리를 쳐서 그 염소들을 길들이기 시작했다. 염소들은 몇 년 후에 수십 마리로 늘어났고 나는 염소 고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었다. 또한 고기뿐만 아니라 염소의 젖을 짜서 버터와 치즈를 만들 수 있었다. 생전 염소젖은커녕 소젖도 짜본 적 없고 버터나 치즈를 만드는 것을 본 적도 없는 내가 말이다. 나는 내가 섬을 지배하는 왕이자 주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 섬에 왔을 때와는 너무도 다른 지금의 내 생활이 무척이나 만족스러웠다. 내게 말을 걸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앵무새 폴은 가장 총애받는 신하였다. 배에서 데려온 늙은 개는 언제나 내 근처에 머물렀다. 여러 마리 중 살아남은 고양이 2마리는 탁자 양쪽에서 내가 먹을 것을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외롭기는 했지만 그만하면 풍족하게 살 만했다. 4장 식인종과의 만남. 어느 날 평화롭던 일상을 뒤흔들 만한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다. 전에 만들어 두었던 카누를 살펴보러 가던 도중 해변에서 신발을 신지 않은 사람의 발자국을 발견한 것이다. 사람 발자국이다. 혹시 식인종은 아닐까? 나는 누군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주위에 귀를 기울여 보기도 하고 주변을 둘러보기도 했지만 발자국은 그곳에만 있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른 쪽 해변을 둘러보았지만 마찬가지였다. 나는 잘못 본 게 아닌가 싶어 해변으로 되돌아가 보았지만 틀림없는 사람 발자국이었다. 나는 이때부터 제정신이 아니었다. 도망치듯 집으로 오면서 혹시나 누가 나를 쫓아오지 않을까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았고 나무 그루터기를 사람으로 잘못 보고 외마디 소리를 줄이기도 했다. 집에 도착하고 나서도 나는 여러 가지 망상에 사로잡혀 한숨도 자지 못했다. 내 카누를 보았을까? 그랬다면 이 섬에 사람이 산다고 생각해서 나를 찾아다닐지도 모른다. 어쩌면 더 많은 식인종을 데리고 와서 나를 잡아먹을 수도 있어. 나는 혹시 모를 침입에 대비해서 이중 방벽을 만들기로 했다. 방벽을 이중으로 만드는 일을 끝낸 다음에는 나뭇가지를 잔뜩 꺾어다가 벽 바깥쪽에 꽂았다. 그렇게 2년이 지나자 울창한 숲이 생겨 그 숲 뒤에 집이 있으리라고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게 되었다. 하루는 해변으로 내려와 섬의 서쪽을 돌아보고 있는데 또다시 사람의 흔적을 발견했다. 이번에는 사람의 뼈들이 흩어져 있었고 주변에 동그랗게 파놓은 곳에는 불을 피운 흔적까지 있었다. 나는 너무나 끔찍한 광경에 속이 울렁거려 모두 개어내고 말았다. 잠시도 그곳에 머물고 싶지 않아 있는 힘을 다해 언덕 위로 도망쳤다. 그때부터 나는 그들에게 들키지 않게 더욱 조심했다. 못도 박지 못했고 나무도 베지 못했으며 불을 피우지도 못했다. 또한 두어 달 동안 매일 산 꼭대기에 올라가 그들이 탄 배가 오지 않는지 감시를 했다.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던 어느 날 밤 바다 쪽에서 커다란 대포 소리가 들려왔다. 식인종의 존재를 알게 되었을 때와는 다른 느낌이 들었다. 그 소리가 나를 이 섬에서 구원해 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나는 서둘러 무장을 하고 바위 언덕으로 올라갔다. 그때 다시 한번 바다 쪽에서 불빛이 번쩍이며 대포 소리가 들렸다. 이건 분명 배가 조난되었을 때 보내는 구조 신호다. 나는 반가운 마음에 서둘러 마른 장작을 모아 불을 피우기 시작했다. 불꽃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하자 대포 소리가 여러 번 났다. 그 배에서도 이 불꽃을 보았다는 신호인 것 같았다. 나는 밤새도록 언덕 위에서 불을 피웠다. 날이 밝자마자 나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섬 남쪽의 바위로 뛰어갔다. 날씨가 화창하게 개어서 그곳의 상황을 정확하게 볼 수 있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 배는 암초들에 부딪혀 자초되고 있었고 배는 심하게 훼손되어 있었다. 그 안에 사람이 살아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였다. 제발 한 사람이라도 살아남아 있다면 좋으련만. 그렇다면 이 외로운 섬에서 함께 지낼 수 있을 텐데. 하지만 나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날씨가 잠잠해지고 며칠이 지난 다음 카누를 타고 자초된 배에 가보니 살아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던 것이다. 배 안에는 죽은 사람들의 처참한 시신만 있을 뿐이었다. 나는 허탈한 마음으로 배에 있던 짐들을 카누에 실어 섬으로 가져왔다.
나는 이 일을 겪고 나서 다시 한번 탈출의 어려움에 대해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이곳에 대한 정보를 잘 알고 있는 식인종을 길들여 도움을 받아야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결심이 선 그날부터 나는 해변에서 식인종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식인종은 생각처럼 빨리 섬에 오지 않았다. 틈만 나면 해변을 정찰했지만 식인종은 보이지 않았고 결국 식인종을 발견한 것은 정찰을 시작한 지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난 뒤였다. 식인종들은 5척의 배를 나누어 타고 섬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약 30명쯤 되어 보였는데 섬에 도착하자마자 어디론가 흩어졌다. 나는 계속해서 그들을 살폈고 곧 식인종들이 불을 피워서 고기를 굽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들은 불 주변을 빙빙 돌며 요란한 춤을 추었다. 그때 그들이 타고 온 배에서 처참한 모습을 한 2명의 사내가 끌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들 중 한 명이 곤봉에 맞아 쓰러지자 식인종들이 달려들어 처참하게 죽였다. 그 광경을 본 나머지 한 명은 얼이 빠진 채로 멍하니 서 있다가 그들이 자신에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죽을 힘을 다해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들이 도망친 사내를 쫓아 짧은 강을 건너는 동안 나는 재빨리 지름길로 달려가 그 사내를 앞질러 갔다. 그러고는 쫓기는 사내에게 소리쳐 나에게 오라고 손짓하고 쫓아오는 2명 앞으로 천천히 다가갔다. 갑작스러운 등장에 식인종 2명은 어리둥절해했고 그 틈을 타서 나는 총의 뒷부분으로 식인종의 머리를 쳐 쓰러뜨렸다. 활과 화살을 가지고 있는 나머지 한 명은 총으로 쏠 수밖에 없었다. 쫓기던 사내는 총소리에 놀라 못에 박힌 듯이 서 있었다. 이리 와, 어서. 나는 해치지 않겠다는 몸짓을 해보이고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라고 손짓했다. 그는 그제서야 내가 자신을 구해준 것을 알고 무릎을 꿇었다. 그는 내 앞으로 와서 다시 무릎을 꿇더니 땅에 입을 맞추고 내 발을 잡아 자신의 머리 위에 얹었다. 영원히 내 노예가 되겠노라 맹세하는 것 같았다. 드디어 내가 바라던 바를 이루게 되었다. 나는 그에게 그의 목숨을 구해준 요일을 따서 프라이데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그리고 나를 주인님이라 부르도록 가르쳤다. 5장 험난한 탈출. 프라이데이는 내 말을 잘 따랐고 충성심이 강해 무척 믿음직스러웠다. 나는 그에게 무엇이든 알려주려고 애를 썼다. 프라이데이와 살게 된 것이 즐거웠다. 내가 섬에서 살게 된 이후로 가장 행복한 때였다. 그는 나에게 말을 배우기 시작한 뒤로 엄청나게 많은 말들을 해댔다. 프라이데이 덕분에 아무 쓸모가 없던 내 혀가 할 일을 되찾게 된 셈이다. 나는 날이 갈수록 그를 아끼고 사랑하게 되었다. 그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말귀를 알아듣게 된 프라이데이는 나에게 궁금한 것을 하나하나 묻기 시작했다. 나는 그에게 섬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도구를 만드는 법, 총 쏘는 법 등을 가르쳐 주었으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주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해주실 수 있으며 또한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실 수도 있지.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를 그분에게 용서받을 것이다. 프라이데이는 처음에는 이런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나중에는 순수하게 하나님에 대해 받아들이게 되었다. 하루는 해변에 나가 난파선을 기다리며 내가 조난당했을 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난파선은 거의 산산조각이 나 있었다. 나는 난파선에서 탈출할 때 썼던 보트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내 말을 듣고 생각에 잠겨있던 프라이데이가 말했다. 주인님이 말한 보트 우리나라에서 봅니다. 자신이 살던 곳에 내가 말한 모양의 보트가 나타난 적이 있다는 말이었다. 풍랑에 밀려온 보트 100인 17명 타고 왔어요. 그 사람들을 잡아먹었느냐? 그는 그 백인들에게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에 잡아먹지 않았다고 말했다. 너희 집으로 돌아가고 싶으냐? 그는 돌아가고 싶지만 그렇게 멀리까지 헤엄쳐 갈 수 없노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카누를 만들어 줄 테니 함께 돌아가자고 말했다. 프라이데이의 마을에 있다는 서양 사람들과 힘을 모아 이곳에서 탈출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래서 한 달 동안 프라이데이와 함께 카누를 만들었다. 완성된 카누는 20명 정도는 탈 수 있을 만한 크기였다. 어느 날 거북 사냥을 나갔던 프라이데이가 허둥지둥 달려와 울부짖듯 말했다. 주인님, 저기 멀리 하나 둘 셋 배 옵니다. 그는 식인종들이 자기를 잡아먹으러 왔다며 바들바들 떨었다. 나는 온 힘을 다해 그를 달래며 함께 맞서 싸우자고 말했다. 섬에 도착한 식인종들을 살피던 프라이데이가 말했다. 사람을 잡아먹고 있어요. 또 하나는 백인입니다.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었다. 나는 식인종들을 향해 총을 쏘기 시작했다. 그들은 총소리에 놀라서 갈팡질팡하다. 내가 또다시 사격을 시작하자 미친 듯 날뛰었다. 살아남은 식인종들이 배를 타고 바다로 달아나자 우리도 그들의 뒤를 쫓았다. 우리는 식인종이 두고 간 배를 타고 추격할 생각이었다. 그런데 배 밑바닥에 꽁꽁 묶인 흑인 한 명이 쓰러져 있었다. 그는 겨우 숨만 붙어 있었는데 내가 일으키려고 하자 겁에 질려 바들바들 떨었다. 프라이데이, 이 사람에게 안심해도 된다고 말해. 그런데 갑자기 프라이데이가 그를 보더니 껴안고 입을 맞추고 울고 웃고 소리를 지르며 춤을 추었다.
프라이데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내 아버지, 아버지. 나는 포로로 잡혀있던 백인 남자와 프라이데이의 아버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알고 보니 백인 남자는 에스파냐인으로 조난당했다가 프라이데이 마을의 식인종들에게 구조를 받았었는데 다른 섬의 식인종들이 프라이데이의 마을에 쳐들어오는 바람에 프라이데이의 아버지와 함께 이곳으로 끌려온 것이었다. 저 흑인들이 사는 마을에 당신 말고도 여러 명의 사람들이 갇혀 있다고 들었소. 나는 당신들과 힘을 합쳐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이라오. 만약 내가 그들을 탈출시켜 준다면 그들은 내가 원하는 나라에 도착할 때까지 내 명령에 복종할 것 같소? 내 말을 들은 에스파냐인은 그들이 식량과 생활 필수품이 모자라 곤란한 지경에 있으며 그들을 구출해 준다면 충성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얼마 후 프라이데이의 아버지와 에스파냐인은 그들을 데려오기 위해 섬을 떠났다. 프라이데이의 아버지와 에스파냐인이 섬을 떠난 지 8해가 지난 아침이었다. 주인님, 그들이 옵니다. 나는 벌떡 일어나 언덕으로 올라가 보았다. 해변에서 약 7km 떨어진 바다에 커다란 영국식 배가 떠 있었고 그 배로부터 작은 보트 한 척이 내려와 섬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순간적으로 반가운 마음이 들었지만 이 항로는 영국 무역선이 다니는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언가 미심쩍었다. 곧 보트에서 11명이 내렸는데 이상하게도 그중 3명은 밧줄로 묶여 있었다. 그들은 아마 포로인 듯했다. 보트에서 내린 선원들은 각자 숲으로 흩어져 낮잠을 자기 시작했고 포로들은 그늘에 웅크리고 있었다. 나는 포로들에게 살금살금 다가가 밧줄을 풀어주며 누구냐고 물었다. 포로들은 갑자기 나타난 나를 보고 깜짝 놀랐다. 나의 차림새에 더욱 놀란 것 같았다. 나는 영국 사람이요. 당신들을 도울 테니 어찌된 일인지 말해보시오. 그러자 그들 중 우두머리 격인 남자가 말했다. 저는 사실 저 배의 선장입니다. 항해 도중 선원들이 반란을 일으켜 배를 빼앗기고 이런 꼴이 되고 말았지요. 자초지종을 듣고 나서 나와 프라이데이는 이들을 구해주기로 했다. 나는 선장 일행을 안전한 숲으로 데리고 간 다음 낮잠을 자던 선원들에게 총을 겨누어 동굴에 가두었다. 그러고는 그들이 다시 바다에 나갈 수 없도록 프라이데이를 시켜 선원들이 타고 온 보트에 구멍을 내게 했다. 그리고 나는 포로들을 내 집으로 데리고 왔다. 그날 밤 나는 영국인 선장에게 내가 이 섬에서 혼자 살아온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다. 내 목숨을 살리기 위해 당신이 이곳에서 홀로 살아왔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이 은혜는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나를 구하기 위해 당신이 배를 끌고 와준 것이라고 생각하오. 선장과 나는 서로 부둥켜 껴안고 눈물을 흘렸다. 선장은 큰 배에 아직 25명이나 되는 선원이 남아있다고 했다. 우리를 죽이려 섬에 내린 선원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분명 우리를 찾기 위해 올 겁니다. 다음날 예상대로 바다에 떠있던 배에서 돌아오려는 대포 소리와 함께 깃발이 펄럭였다. 하지만 계속 보트가 돌아오지 않자 또 다른 보트 한 척이 섬으로 다가왔다. 무기를 든 몇 명의 선원들은 일행을 찾기 위해 숲속으로 들어왔지만 섬의 지리에 밝은 나와 프라이데이는 유인 작전을 통해 그들을 사로잡을 수 있었다. 배의 선장은 사로잡힌 선원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나를 무인도에 버리려고 했지만 이 섬에 사는 어떤 분이 나를 구해주셨다. 그분은 영국인이며 이곳의 총독이시다. 너희는 죽어 마땅하지만 총독에게 충성을 맹세한다면 목숨은 살려주겠다. 그들은 죽음 앞에서 충성을 맹세했고 결국 그들을 한편으로 만든 우리는 영국 선장의 배를 되찾으러 떠났다. 우리는 어두운 밤을 틈타 2대의 보트에 나누어 타고 큰 배로 향했다. 그러고는 배에 들어가 반란을 일으킨 선원들을 순식간에 제압했다. 섬을 떠날 준비가 되자 동굴에 가두어두었던 선원들이 마음에 걸렸다. 또한 프라이데이의 아버지가 데려간 에스파냐인들도 걱정이 되었다. 나는 그들을 어찌할 것인지 선장과 의논한 끝에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다. 너희는 선장의 배를 빼앗고 선장을 죽이려 했으므로 영국에 돌아간다면 분명 교수형을 받게 될 것이다. 목숨을 구하고 싶으면 이 섬에 남아있어도 좋다. 단 곧 있으면 이 섬에 도착할 에스파냐인들과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 포로들은 예상한 대로 처형을 당하느니 약속을 지키며 섬에 남아있겠다고 했다. 드디어 나는 선장 일행과 함께 섬을 떠나게 되었다. 섬에서 생활한 지 28년 하고도 2달 19일이 지난 1686년 12월 19일이었다. 6장 고향으로. 오랜 항해 끝에 영국에 도착했다. 근 36년 만에 애타게 그리던 고국 땅을 밟은 것이다. 영국에 도착하니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낯선 곳 같았다. 고향 요크에 와보니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조카 2명이 남아있었다. 게다가 나는 이미 오래전에 죽은 사람으로 처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속받을 재산도 없었다. 프라이데이는 나와 함께 영국으로 와 여전히 외톨이인 나의 충직한 하인 노릇을 했다. 나는 리스본에서 오랜 친구이자 은인인 포르투갈 선장을 찾을 수 있었다.
그는 이제 나이가 많아 배를 타지 못했지만 그의 아들이 브라질과 교역을 하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브라질에 있는 내 사탕수수 농장이 어찌 되었는지, 되찾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 내 몫을 찾는 데 어려움은 없는지 물었다. 그는 내 유언장과 자신이 나의 대리인이라는 법적 문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만 있으면 사탕수수 농장을 되찾을 수 있다고 했다. 마침 자신의 아들이 브라질에 가 있기 때문에 수속을 대신해 준다고 했다. 나는 내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 것이 너무나 기뻤다. 그래서 재산을 돌려받자마자 가장 먼저 늙은 선장과 아들에게 은혜를 갚았다. 그리고 내 재산을 관리해준 예전 기니 무역선 선장의 미망인에게도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 나서 남은 재산을 챙겨 영국으로 돌아왔다. 무사히 고향에 도착한 나는 결혼을 하고 자식도 낳았다. 그러다가 1694년 바다를 항해하고픈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또다시 무역상을 하게 되었다. 그 해에 동인도를 지나다가 내가 살던 섬에 들르게 되었다. 그 섬은 이제 어린아이가 20명이나 자라고 있는 살만한 섬이 되었다. 나는 그 섬에서 20일쯤 머무르면서 섬에 산 사람들에게 생활 필수품과 무기, 연장 등을 주고 이 섬을 떠나지 말라는 당부도 남겼다. 그곳을 떠나면서 나는 한참 동안 옛 추억에 잠겼다.